풍납토성 경당지구 발굴을 담당했던 한신대 박물관. 현재 이곳에선 발굴된 유물들을 정리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이제 기와들이고요. 이쪽서부터 쭉 토기들입니다. 풍납토성 저희가 조사한 경당지구는 이제 1000평이 채 안 되는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유물 숫자는 거의 2만 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네요. 예. 풍납토성 경당지구 출토 유물 중 가장 많은 것은 토기류다. 이쪽이 더 괜찮아요? 여기가 더 괜찮아요. 백제 토기로는 항아리와 단지류가 주를 이루었다. 눈에 확연히 띄는 백제 토기의 특징은 장식성보다 실용성을 강조한 형식이다. 토기에 남아있는 두드림 무늬 역시 오랫동안 이어진 백제 토기 양식이다. 그런데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선 백제 양식이 아닌 토기들이 상당수 출토됐다. 영산강 유역의 토기들. 그리고 암갈색의 이 토기 조각들은 색상과 형태로 보아 소가야 지역에서 제작된 토기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백제의 심장부 풍납토성에서 무슨 까닭으로 소가야 토기가 나오는 것일까? 대개 이 소가야 토기는 5세기 단계의 것으로 보이는데요. 5세기 단계에 분명히 서부 경남 지역의 소가야 혹은 소가야 주변 세력과 백제 한성 중앙 백제가 뭐 정확한 성격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교류를 했다는 그런 증거는 되겠습니다. 경남 산청군 묵곡리는 5세기경에 조성된 소가야 무덤군이 발굴된 유적이다. 당시 소가야의 외곽 지역에 속했던 이곳에는 80여 개의 무덤이 떼지어 발굴됐고 이들 무덤에서도 백제 토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묵곡리 무덤군을 발굴한 경상대학교 박물관 팀은 묵곡리 유적에서 백제 토기들이 출토된 사실에 매우 놀라워했다. 토기는 호에 이렇게 동체에 뭐 돌대가 있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자기 것 같은데. 묵곡리에서 나온 백제 토기는 20여 점. 소가야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산청 지역까지 백제 중앙 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 백제 토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백제 토기들이 출토되는 걸로 봐서 이 좀 백제의 세력도 일정 시기 동안은 되게 이쪽 이 산청이나 함양 지역까지 좀 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까, 서로 교류가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백제가 서부 경남의 작은 소가야와 교류한 이유는 무엇일까?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작은 토기 조각으로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토기 조각을 보고 나면 3세기부터 외 무덤에 등장하는 장식품인 식륜과 비슷하다. 이는 백제가 외와 해상 무역을 실시한 흔적이다. 일본 열도와 직접 통할 수 있는 좋은 항구를 확보한다라는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가야 토기가 이제 백제에서 나오는 이유도 역시 그 교통로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한강변에 위치했던 백제. 소가야를 중간 기지로 삼아 바다 건너 외와 해상 무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백제와 중국의 국제 교육을 알려주는 유물도 있다. 특이하게 동전 문양을 새겨 넣은 이 도기는 완형으로는 처음 출토된 것이다. 이 전문 도기는 중국 진나라의 전형적인 도기로 알려져 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다 이게 시우독인데 시우독이 중에서 이렇게 동전 무늬를 중국에서 나오는 전문도 이게 동전 자체가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이 동전 그 모양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빠른 단계 동호 때 나온 그 전문도기들은 동호 때 이것은 유행했던 중국 동진과 백제가 교류를 했던 증거인 것이다.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4개. 백제는 언제부터 중국과 교역한 그러니까 것일까? 오수가 찍히는 것은 시기가 좀 다른.
3세기 말 동진의 수도였던 중국의 난징시. 박물관 입구에 전시된 양직공도. 6세기 중국에 모여든 각국의 사신들을 묘사한 그림엔 백제 사신의 모습도 보인다. 이는 당시의 백제가 이곳 동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이른 시기에 이곳과 백제가 교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세기) 안휘성 절도사를 지낸 주연 가정묘 박물관. 전문도기는 3세기 초 중국의 삼국시대에 유행하다 4세기 동진대에 점차 없어진 도자기로 밝혀졌다. 특정 시기에만 유통된 전문도기는 귀한 유물이다. 동전 문양은 풍납토성 출토품과 비슷한 것으로 교류 시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전시실에 전문도기가 출토된 주연 가정묘는 3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 조성된 유적이다. 그렇다면 백제가 중국과 교역한 시점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 전문도기를 연구해온 남경대 하운고 교수는 보다 정확한 시기를 제시한다. 그동안 두 나라의 교역 시점은 4세기 말로 알려져 왔지만 그 교류 시점이 3세기 초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其实现在在文献里面，我们记载的材料看，就是北纪跟中国的，就是说这个南方政府发生直接的联系，是在东晋时期，而且是东晋偏晚的时期。但是现在我们在韩国境内发现的这种钱文陶的时代，应该讲是至少是在东晋的早中期，甚至于更早，比如很可能是在东吴时期就发生这种交往了。如果说当时 3세기 초 한성 백제가 중국과 교류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렇다면 백제는 당시 어떻게 바다 건너 중국과 교류를 한 것일까? 穿过这个东海、黄海这一条线，坐船过来，因为坐船过来以后，到中国的山东和江苏苏北这一带，然后从海上面顺到长江口进来，到当时的首都建康，这条路线呢，当时还比较畅通。 일본에서 발견된 중국 진나라 관복 허리띠인 금동 과대 금구. 이것은 당시 한중일 동아시아 국제교류에서 백제의 역할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그동안 일본 학계에선 이 금동 과대 금구로 야마토 정권이 중국과 직접 교역했다는 증거로 삼아왔다. 하지만 몽촌 토송에 이어 풍납 토송에서도 중국제 금동과대 금구가 출토돼 우리 학계에선 중국과 외를 연결하는 중심에 백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4세기에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한 것이지 중간에 백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풍납토성에서 이미 오래전에 그 금동 대금구의 장식 하나가 출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물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촌 토성에서도 역시 한 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4세기에 중국의 동진과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직접적으로 교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백제가 계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4세기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 교류 관계에 있어서 백제가 어떤 중심축으로 작용했었다라는 셈이 되는 것이죠. 뱃길을 이용한 백제의 교역로는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백제는 동아시아 국제 해상 무역의 중심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당시 한강변의 풍납토성은 동아시아 국제 해상 무역의 중심 무대이자 물류 기지였다. 유래성 5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강은 외로 중국으로 오가는 질비한 무역선으로 활기가 넘쳤을 것이다.
한강은 국제 교류의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구촌 교역 현황을 보여주는 유물을 불러볼까요? 이 유리잔은 중국의 동진 유적지에서 발견된 로마제입니다. 2세기경에는 로마 황제의 사절단이 직접 중국에 파견될 정도로 동서양의 문명 교류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서 문명의 융합이 일어난 대표적인 지역은 인도입니다. 이 불상은 인도에서 발견된 간다라 불상입니다. 불상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인도 사람 얼굴은 아닌 것 같죠? 바로 로마인의 얼굴을 담은 불상입니다. 동서양 문명 융합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간다라 문명이었죠. 화려한 아치로 장식한 콜로세움 경기장 역시 로마 번영을 상징하는 유적입니다. 로마는 백제가 건국한 기원전 18년 공화제를 마감하고 제국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당시 획기적인 기술로 동서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로마의 폼베이에서 발굴된 이 벽화에는 외과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이미 외과 수술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문명 교류가 활발해지자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났는데요. 이 그림을 보세요. 상품의 무게를 재고 있는 저울이 보이죠? 저울은 고대 이집트인의 발명품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로마에서 개발한 콘크리트 제작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이 시기 콘크리트로 도로까지 포장했다고 하니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고대인이 다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풍납토성에서도 콘크리트 공법에 버금가는 성벽 축조 기술이 확인됐는데요. 그 속에는 우리 고대사를 새롭게 복원할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풍납토성 성벽은 2.2km에 걸쳐 이어져 있다. 허물어져 나간 곳까지 계산하면 3.5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이 가장 잘 보존된 동벽은 폭이 20m이고 높이는 9m 정도. 흙으로 쌓은 토성이 1500년 이상을 지탱해온 비결은 무엇일까? 지난 99년 성벽 축조법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연구소에서 두 부분을 절개했다. 그중에 한 곳이 동벽 구간의 이 지점이다. 그때 절개했던 성벽 부분은 원래 성벽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발굴이 끝나고 나서 여기를 보축을 했는데 보축을 할 때도 많이 다졌죠. 많이 다져도 요 평면으로 올라왔는데도 이제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가라앉죠. 이거는 판죽 수법이 아니고 그냥 흙을 갖다 부은 상태에서 매립한 겁니다. 이건 판축으로 돼 있고 이건 앞으로 더 놔두면 더 들어가겠죠. 성벽을 절개하는 순간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성벽에선 벽돌처럼 한 층 한 층 쌓아올린 판축 기법이 확인됐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틀을 대고 그 안에 고운 흙을 반죽해 부은 후 마치 벽돌을 찍듯이 한 층 한 층 다져서 쌓아올린 중심 토르와 그 옆으로 4겹의 점토를 덧대서 완성한 판축 토성. 이것은 콘크리트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벽 중간 지점의 갯벌층에서도 성벽 축조에 이용된 과학적인 공법이 확인됐다. 지반이 약한 갯벌층 사이사이에 식물 유기체를 10cm 정도로 깔아 성벽의 접착 강도를 높인 것이었다.
그 당시 그 구간의 토질이 어떤 취약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그 완화하기 위해서 그 완충제로서 식물유기체 그와 같은 갯버륵, 식물유기체 갯버륵을 교대로 깔므로 해서 그 어떤 그 토층 자체의 유동성과 그런 그 보다 견고한 그러한 그 성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도를 가지고 1단, 2단, 3단, 4단으로 쌓고 활석으로 된 큰 성벽 내부의 마무리 지점에선 석축이 드러났다. 3단으로 쌓아올린 석축의 단면을 보면 일정한 고를 남겨둔 것이 확인된다. 판축한 성벽이 한강의 범람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배수를 고려했다. 돌과 돌 사이에는 물이 잘 흐르게끔 점토를 발라놓고 그 사이에 고를 내서, 그러니까 소위 골이라는 거는 물이 흐를 수 있는 배수가 되게끔 그런 처리를 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풍납토성을 축조할 때에 아마도 미리 어떤 그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성벽의 바닥은 지하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그 규모는 발굴팀의 예상을 초월했다. 가장 밑면의 폭은 43m, 높이 15m. 사다리꼴로 중심을 쌓은 다음 좌우로 판축한 거대한 토성이었다. 그렇다면 풍납토성 축조에 들어간 노동력과 물자는 어느 정도일까? 현대공학의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흙의 양은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전체 길이가 지금 밝혀진 것이 3,500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토공량으로 따지면은 한 80만立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환산은 한 150만 톤. 그러니까 10톤 트럭으로 기준한다면 한 15만 대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양이라면은 요즘에 그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해도 대단히 큰 공사에 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적인 대역사였을 것이다. 따라서 풍납토성 축성 시기는 백제가 고대 국가로 성장한 시점을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풍납토성 조사로 인해서 그 정도의 대규모의 성벽을 과연 언제 쌓느냐, 물론 시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백제가 그 정도의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국가적인 어떤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삼국시대의 어떤 국가 형성 내지 국가 발전사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재고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3세기의 한반도를 잘 묘사한 것으로 알려진 삼국지 위지 동의전. 백제는 성곽도 없는 부족 국가로 묘사돼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기록을 기초 삼아 초기 백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백제는 기원전부터 주변국들을 병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3세기에) 이르면 백제는 이미 충청권까지, 신라는 경북 일대를 통합하고 있다. 이 책에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과 김부식이 집필한 삼국사기, 두 역사서에 묘사된 백제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전사한 걸 모르니까 그 기록이 없어. 삼국지 동의전 한조의 경우에는 삼한 지역의 그 제도나 산물이나 습속, 그 다음에 낭랑 대방과의 원거리 교역 관계, 이런 걸 주로 이야기를 한 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백제의 정치사를 재구성하다 보니까 백제의 정치사는 은폐되고 말살되고 축소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삼국지 하한조를 가지고 정치사를 그려낸 결과 백제 역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풍납토성 축성연대만 밝혀진다면 백제가 일찍부터 고대 국가로 성장한 것으로 전하는 삼국사기의 신빙성 문제도 검증받을 수 있다. 풍납토성 성벽에서 발굴한 목재 탄소연대 측정이 실시됐다. 탄소연대 측정은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 유물의 연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대폭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늦어도 2세기경에 백제는 풍납토성을 축성할 만큼 고대 국가로 성장했다는 뜻이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 때 이미 남으론 금강 일대와 북쪽으론 예성강까지 그 세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보면은 백제는 일찍부터 커다란 왕국으로 성장을 했고 기원전 시기는 경기도 일대를 지배하는 왕국으로 성장을 했고 그 증거가 바로 풍납토성의 축조고 풍납토성의 연대 측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좀 차원을 높여서 좀 시각을 넓힐 그런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에 걸친 그런 그 역사가 이제는 다시 우리의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나타나게 되겠죠. 풍납토성은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풍납토성에 발굴된 미연적은 극히 일부다. 풍납토성 발굴이 계속 진행될수록 우리 고대사는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나갈 것이다. (1500년) 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백제의 첫 수도 위례성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풍납토성에 있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고층 건물에 쌓여 있지만 풍납토성은 잃어버린 백제 500년의 숨결과 표정,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고대사를 새롭게 복원할 수 있는 블랙박스와도 같은 유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그 베일을 벗고 백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오는 2013년까지 발굴이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가톤급 역사 정보를 쏟아낼 것이란 기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풍납토성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풍납토성을 복원해가는 우리들의 노력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역사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고대사를 되살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